부유한 메디치가 출신으로 두 번째로 프랑스의 왕비의 자리를 쟁취한 마리 드 메디시스는 남편 앙리 4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섭정의 자리에 올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권력욕을 자제하지 못한 그녀는 주변의 원성을 산 끝에 결국 합법적 계승자인 아들 루이 13세에 의해 유폐 신세가 되었고, 여전히 욕심을 거두지 못한 채 탈출하여 다시 권력을 되찾겠다는 허망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사상 초유의 이 모작한 대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이며, 어느새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메디치가에게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전장의 한복판에서 르네상스를 꽃피워낸 가문에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619년 블루아 성을 탈출한 마리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차남 가스통과 손을 잡고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나 루이 13세가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인지 반란은 가볍게 진압되었는데요. 그러나 관대한 루이 13세는 이 권력욕에 충만한 어머니 마리와 화평을 추진했고, 왕의 명을 받아 이 타협을 성공적으로 중재한 한 인물은 프랑스 정계의 혜성같이 떠오르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위대한 재상으로서 프랑스 절대왕정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아르망 리슐리였습니다. 본래 리숑 교구의 주교로서 섭정 시절 마리의 눈에 들어 정계에 입문한 리슐리에는 루이 13세의 쿠데타 당시에는 마리의 측근으로 몰려 궁정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러나 마리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그녀를 설득할 유일한 인물로 루이 13세의 부름을 받아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고, 이후로는 마리가 아닌 국왕의 영원한 정치적 동반자가 되어 그와 함께 수많은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한편 리슐리의 중재 속에 루이 13세와 화해한 마리는 자신의 본래 위치인 대비의 자리로 돌아갔고, 왕리 무예 안에서 중임을 맡는 등 한동안 나름 정상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녀는 이 당시 자신이 평소 후원하던 당시 유럽의 왕실과 부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인물이자 렘브란트와 더불어 바로크를 대표하는 대화가인 루벤스를 불러 자신의 굴곡진 지난 인생을 그림으로 남겨줄 것을 의뢰했는데요. 그렇게 마리의 배려 속 룩셈부르 궁전의 갤러리에서 펼쳐진 이 대작업은 마리의 탄생부터 당시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담긴 무려 24점의 연작으로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 경이로운 작품을 오늘날 세계 최대의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리슐리에가 왕의 측근으로 돌아서면서 본래 그를 등용했던 마리와 국왕 사이에 리슐리에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일어났고, 그간 마리는 전직 섭정이자 대비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측근들을 하나둘 정계 요직에 진출시키며 또다시 정치적 몸집을 불려온 상태였는데요. 결국 이 갈등이 극에 달한 1630년 어느 날, 마리는 아들 루이 13세를 독대해 리슐리에를 해임할 것을 압박했고, 국왕은 마리와 리슐리에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였으나 그는 결국 과거가 아닌 미래의 동반자인 리슐리에를 선택했는데요. 그렇게 이날을 계기로 리슐리에의 정치적 지위가 격상한 반면 마리와 그의 세력들, 국세상서 마리아크 등은 모두 축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분을 참을 수 없던 마리는 이후로도 끈질기게 리슐리에와 루이 13세를 내쫓기 위해 쿠데타를 기획했으나 번번이 들통나면서 실패했고,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던 루이 13세가 결국 그녀를 추방시키면서 마리는 브리셀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마리는 차남 가스통을 왕으로 추대할 계획으로 각종 해외 영주들에게 군사를 빌려 프랑스를 침공할 기회를 노렸는데요. 그러나 프랑스 국내에서 함께 호응해줄 더 이상의 세력 기반이 없는 데다 여러 현실적인 사정에 부딪히며 실패했고, 그제서야 결국 현실을 인정한 마리는 모든 권력욕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그녀는 막내딸 앙리에타와 사위 찰스 1세가 있는 잉글랜드를 찾기도 했고,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곳곳을 전전하다 한 번은 10년 전 화가와 의뢰인으로서 인연을 맺었던 루벤스의 집에 머무르며 잠시 그와 함께 살기도 했는데요. 1640년 루벤스가 사망하자 독일 쾰른으로 향한 마리는 그의 원수 리슐리에가 죽기 몇 달 전인 1642년 6월 향년 69세의 나이로 그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다시 마리의 고향 메디치가가 있는 토스카나로 돌아가 마리가 14살에 불과했던 1587년 마리의 아버지 프란체스코 1세가 급사하면서 그의 동생 페르디난도 1세가 뒤를 잇게 됩니다.
그는 메디치가와 토스카나 대공국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끌었고 프랑스에서 앙리 4세가 암살당하기 1년 전인 1609년 페르디난도 1세가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코시모 2세가 뒤를 이었는데요. 학문과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그는 망원경과 지동설로 대표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연구를 지원했고 여성 화가의 대표격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를 후원하는 등 피렌체의 문예부흥에 크게 공헌했으나 병약했던 탓에 원만한 국정 운영에 실패하면서 메디치가와 토스카나 대공국은 그 치세에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1621년 코시모 2세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 페르디난도 2세가 1670년까지 통치했고 페르디난도 2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코시모 3세대 메디치는 역대 가장 긴 53년의 통치기를 보냈는데요. 메디치가의 역대 군주들과 달리 문예에 전혀 흥미가 없었던 그는 통치에도 무능했고 허구한 날 폭음폭식에 엄청난 사치를 부리면서 또 그 비용을 대기 위해 높은 과세를 부과하며 나라를 망쳐놓았고 1723년 무려 81세의 나이로 죽은 코시모 3세의 뒤를 이어 그와 마리드 메디시스의 차남인 가스통의 딸 마르게리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잔 가스토네가 무려 50을 넘긴 나이로 새 통치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잔이 즉위했을 당시 그의 아버지 코시모 3세의 사치 덕분에 토스카나의 국고는 이미 바닥나 있는 상태였고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 그는 군주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의 아버지처럼 무절제한 삶을 보내다 1737년 그다지 의미 없는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동성애자였던 잔은 후사를 남기지 못했기에 수백 년간 피렌체 그리고 토스카나를 통치해온 메디치가의 대는 완전히 끊겨버렸고 앞선 코시모 3세에 의해 후임 공작으로 내정되어 있던 오스트리아의 로렌 공작 프란츠 슈테판이 토스카나를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이 프란츠 슈테판은 1년 전 제국의 황녀와 결혼한 상태였고 9년 후 여성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는 살리카법에 의거 황제가 될 수 없는 그의 아내를 대신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치열한 국제 분쟁을 거쳐 명목상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불세출의 여걸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이자 프랑스 최후의 왕비가 되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버지로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로트링겐 왕조의 시조가 되는 프란츠 1세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이 통치해온 피렌체를 포함한 이 토스카나 대공국은 약속대로 이 프란츠 1세에게 넘겨져 그가 사망하는 1765년까지 통치되었고 이후로도 그의 자손들에 의해 통치되었으니 이로써 메디치 가문은 오랜 기간 그들의 통치를 받아온 피렌체인들의 애도 속에 그 긴 역사의 장엄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평범한 중산층 가문에서 시작하여 금세 유럽 제1의 은행을 넘어 수백 년간 피렌체를 지배했으며 3명의 교황과 강력한 권력을 누린 2명의 프랑스 왕비 그 외 무수히 많은 인사들과 관계하며 근세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가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곧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